천한 계집 자식 주제에 양반 행세를 한다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순하다고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멍청해서야 당장 나가! 아니, 뚱뚱해도 그렇지 그렇게 밥을 처먹어서야 살림 거덜나겠다. 이 집에 시집온 5명의 며느리들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윤대감댁 며느리 자리를 귀신도 안 들어가는 지옥문이라 부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6번째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치장 대신 소박하고 단정한 홀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며느리 설아는 달랐습니다. 고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살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독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에게 고간 열쇠를 받아내고야만 며느리 포목상까지 열어 가업의 불을 이룬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사연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양 도성 삼청동. 기와가 겹겹이 얹힌 으리으리한 대저택이 한 채 있었어요. 이 집의 주인은 정의품 대감을 지낸 윤대감 댁으로 대대로 조정의 높은 벼슬을 지낸 명문가였죠. 하지만 그 집안의 안주인 박씨 부인만큼은 귀족의 품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박씨 부인은 원래 한양 뒷골목 주막집 딸로 태어나 젊었을 적 곱상한 얼굴 하나로 윤대감의 눈에 들어 측실이 되었다가 정실 부인이 아들 없이 세상을 뜨자 그 자리를 차지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미천한 출신에서 일약 양반댁 정실 부인이 된 박씨 부인은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감추고 오히려 누구보다 더 거만하고 까다롭게 굴며 주변 사람들을 업신여겼죠. 동네 사람들은 박씨 부인이 말을 걸 때면 몸을 사리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녀의 눈초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독약을 탄 것처럼 독해서 한번 미움을 사면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날 기세였기 때문이에요. 특히 박씨 부인은 자신보다 출신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질투의 화염이 이글거렸고 그 불똥은 고스란히 며느리들에게 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나이가 들수록 곱상한 얼굴에서 점점 날카로운 얼굴로 변해갔죠. 그의 성품 또한 본성이 드러난 셈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이 욕심이 없다가 가진 것이 늘어나면 더 욕심이 생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박씨 부인의 악명이 한양 바닥에 자자한 것은 무려 5명의 며느리를 갈아치운 전무후무한 기록 때문이었어요. 첫째 며느리는 명문가 출신이었는데 박씨 부인이 끊임없이 천한 계집 자식 주제에 양반 행세를 한다며 괴롭히다 결국 친정으로 돌려보냈고, 둘째 며느리는 성격이 너무 온순하였지만 그녀 또한 시어머니에게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매질을 당하다 달아났으며, 셋째 며느리는 뚱뚱한 며느리를 들였는데 양식만 축내는 돼지 같다며 굶주림과 학대를 견디지 못해 병들어 죽었다는 무서운 소문이 파다했죠. 넷째, 다섯째 며느리 역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내쳐졌으니 그 또한 보통 며느리가 아니었는데 결국 시어머니에게 버티지 못한 신세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윤대감댁 며느리 자리를 귀신도 안 들어가는 지옥문이라 부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낙엽이 뜰에 수북이 쌓이던 날, 윤대감 댁에 6번째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번 새색시는 경상도 안동 김씨 문중의 딸로 증조부가 대제학을 지낸 학자 집안의 규수 설아라는 이름의 처자였습니다. 이름부터가 여느 이름보다 귀티가 났었고 중매쟁이에 갖은 술수의 시어머니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설아의 집안은 본래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명문이었으나 설아의 할아버지가 영모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어요. 비록 몇 년 뒤 누명이 벗겨지고 복권되었지만 이미 가사는 탕진되고
권세는 사라진 뒤였죠. 설아는 그런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나 비록 가난했지만 선비 집안의 긍지와 학식을 고스란히 물려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설아에게 천자문부터 시작해 사서삼경을 가르쳤고 어머니는 바느질과 자수, 음식 솜씨를 가르쳤어요. 특히 설아는 머리가 비상하여 한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았고 책 속의 지혜를 실생활에 응용하는 재주가 뛰어났죠. 또한 온화한 성품과 고든 심성을 지니고 있어 동네 사람들은 저런 옷 같은 아가씨가 어찌 윤대감댁 귀신굴로 들어간단 말인가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설아가 가마를 타고 윤대감댁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마치 상가집처럼 무겁고 침울했어요. 하인들은 모두 숨죽이고 있었고 대문을 지키던 문지기조차 아이고 또 불쌍한 아가씨가 들어오는구나 하며 한숨을 내쉬었죠. 가마에서 내린 설아는 화려한 치장 대신 소박하고 단정한 홀레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청초하면서도 기품이 흘러 보는 이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눈빛만큼은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각오를 다진 상태였죠. 대청마루 높은 자리에 앉아 내려다보는 박씨 부인의 눈빛은 독사의 혀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화려한 비단옷을 겹겹이 껴입고 귀에는 비취 귀걸이를, 손에는 금반지를 여러 개 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고귀하기보다는 졸부 같아 보였어요. 몰락한 양반댁 딸이라더니 얼굴이나 팔았나 보구나. 몇 푼 받고 우리 집에 팔려왔나? 박씨 부인은 설아가 첫 절을 올리기도 전에 비아냥거렸어요. 그 말을 들은 하인들은 숨을 죽였고 신랑인 윤도령은 얼굴을 붉히며 어찌할 바를 몰랐죠. 하지만 설아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침착하게 큰 절을 올리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소녀 설아 인사 올립니다. 비록 가난하오나 조상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맑았고 그 당당한 태도에 박씨 부인은 오히려 기가 질려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명문가 출신이라는 자존심에 기가 눌렸던 거죠. 박씨 부인은 속으로 전연 건방지기는 당장 혼을 내줘야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구나.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이 집에서 사흘이나 버티는지. 박씨 부인이 비릿하게 웃으며 설아를 내려다보았고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첫날 밤 설아는 신방이 아닌 사랑채 뒤편의 허름한 행랑채로 안내받았습니다. 방은 좁고 어두웠으며 창문 하나 제대로 닫히지 않아 찬바람이 그대로 들이쳤어요. 신랑 윤도령은 어머니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큰 방에서 혼자 자야 했고 설아는 그 추운 방에서 혼자 밤을 지새워야 했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박씨 부인의 호령이 담장을 흔들었습니다. 2년,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고 있나? 당장 일어나 부엌일을 거들어라. 사실 아직 날도 채 밝지 않았지만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괴롭히기 위해 거짓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설아는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급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죠. 부엌에서는 늙은 종 김씨 할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새댁마님, 우리 마님 성정이 원체 모지시니 부디 말대꾸는 하지 마시고 죽은 듯이 지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목숨이라도 부지하십니다. 김씨 할멈의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거렸어요. 지난 며느리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당했는지 다 지켜본 터라 또다시 불쌍한 새색시가 들어온 것이 안타까웠던 거죠. 할멈, 걱정 마십시오. 저는 각오하고 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설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김씨 할멈은 그 단단한 눈빛을 보며 혹시 이번 새댁마님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설아는 능숙한 솜씨로 쌀을 씻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정확했고 밥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부엌을 채웠죠. 그러나 박씨 부인은 트집을 잡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밥이 설었구나. 이런 밥을 사람이 먹으라고 지었느냐? 사실 밥은 완벽하게 지어졌으나 박씨 부인은 억지를 부리며 밥그릇을 설아의 얼굴 앞에 내던졌어요. 뜨거운 밥알이 설아의 뺨에 튀었지만 설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조용히 그 밥을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송구합니다. 제가 불 조절을 잘못했나 봅니다. 다시 지어오겠습니다. 다시 지어? 쌀이 공짜인 줄 아느냐? 내가 지어온 이 쓰레기는 내가 먹어치워라. 개밥통에 부어라. 박씨 부인의 명령에 설아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그 밥을 물렸어요. 하지만 설아는 그 밥을 버리지 않고 찬물에 말아 자신의 끼니로 삼았죠. 그 모습을 본 하인들은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점심 무렵 박씨 부인은 설아를 다시 불렀어요. 마당 한편에는 키보다 높은 빨랫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해지기 전까지 이 빨래를 다 빨고 말려서 개어 놓아라. 하나라도 때가 남아있으면 매를 맞을 줄 알아라. 한겨울에 그 많은 빨래를 손으로 다 빤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그 빨래 속에는 박씨 부인이 일부러 진흙을 묻혀놓은 옷들도 섞여 있었죠. 설아는 빨래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김씨 할멈을 불러 부탁했어요. 할멈, 잿물 좀 넉넉히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솔과 방망이도 가져다 주십시오. 설아는 머리를 굴려 빨래를 효율적으로 할 방법을 찾았어요. 먼저 더러운 빨래는 잿물에 담가 불리고 그 사이 덜 더러운 것부터 빨기 시작했죠. 솔과 방망이를 적절히 사용하여 시간을 아꼈고 하인들이 몰래 도와주려 하자 제 일은 제가 해야 합니다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설아는 마지막 빨래까지 다 빨아 널었어요. 손은 터지고 피가 났지만 설아의 얼굴에는 해낸 보람이 서려 있었죠. 박씨 부인은 빨래를 일일이 검사하며 흠을 찾으려 했지만 설아가 빤 빨래는 눈처럼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화가 났지만 내색할 수 없어 입맛만 다셨어요. 이번에는 겨우 모면했구나. 하지만 내일은 어떨지 두고 보자.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박씨 부인은 설아에게 귀한 손님들을 위한 잔치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했습니다. 설아는 정성껏 음식을 장만했고 그 맛이 일품이라 손님들이 극찬을 했어요. 하지만 박씨 부인은 은밀히 설아가 만든 탕국에 머리카락 한 홀을 넣어놓고는 손님들 앞에서 소리쳤죠. 이게 무엇이냐?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있구나.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했구나. 설아는 억울했지만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어머님과 귀한 손님들께 송구합니다. 손님들은 박씨 부인의 과한 반응에 민망해했지만 박씨 부인은 개의치 않고 설아를 마당으로 끌고 나가 하인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어요. 이것이 며느리라고 데려왔더니 집안 망신만 시키는구나. 너 같은 것은 개만도 못하다. 그날 밤 설아는 허름한 행랑채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씩씩하게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며칠 뒤 박씨 부인은
더욱 악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설아의 친정 부모님께 거짓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영감 어른 마님께 아뢰옵니다. 따님 설아가 이 집에 와서 남자 하인과 정을 통하는 등 부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집안 채통을 생각해서 조용히 처리하려 하니 더 이상 왕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아의 부모님은 이 편지를 받고 기절초풍했어요. 하지만 딸을 믿는 마음에 직접 확인하려 한양으로 올라왔죠. 그러나 박씨 부인은 대문을 굳게 닫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친정 것들이 왔다고? 쫓아내라. 우리 집안 망신이다. 설아의 부모님은 대문 밖에서 딸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박씨 부인은 설아를 창고에 가둬버렸어요. 설아는 창고 안에서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소리 한 번 내지 못했죠. 김씨 할멈이 몰래 창고 문틈으로 물과 밥을 넣어주며 울었습니다. 아가씨, 이러다 죽으시겠어요. 제발 친정으로 돌아가세요. 아닙니다, 할멈. 제가 여기서 도망가면 부모님께 더 큰 욕을 씌우는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설아의 부모님은 사흘을 대문 밖에서 기다렸지만 딸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그 모습을 창고 틈으로 지켜본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 뒤 박씨 부인은 설아를 창고에서 내보냈어요. 설아는 기력이 다해 비틀거렸지만 그래도 곧바로 부엌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죠. 어머님, 부모님께서 오셨다면서요? 왜 저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내 부모가 무슨 염치로 여기를 왔느냐? 내가 저지른 일을 뻔뻔하게도. 어머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 닥쳐. 한 번 더 말대꾸하면 당장 쫓아낼 줄 알아라. 또 며칠이 지나고 박씨 부인은 더욱 교활한 방법을 썼습니다. 설아의 저녁 밥상에 몰래 독초를 넣은 거예요. 물론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심한 배탈이 나게 하는 독초였죠. 그날 밤 설아는 심한 복통에 시달리며 화장실을 들락거렸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지만 박씨 부인은 약 한 첩 주지 않았습니다.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무슨 며느리냐. 아프면 방에서 혼자 끙끙거려라. 김씨 할멈이 몰래 생강차를 끓여다 주었고 윤도령이 몰래 약을 구해다 주어 겨우 병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병이 나은 뒤 설아에게 가장 가혹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박씨 부인이 설아의 친정을 모욕한 거예요. 어느 날 박씨 부인은 친척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말했죠. 우리 며느리가 명문가 출신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역적의 후손이라지 뭐요. 영모를 꾀했던 집안의 피가 흐르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 설아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가 영모 누명을 쓴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미 억울함이 밝혀져 복권된 일이었죠. 그런데 박씨 부인이 그 아픈 과거를 들춰내며 망신을 준 거예요. 설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대들면 정말로 쫓겨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께 더 큰 걱정을 끼치게 될 테니까요. 어머님, 저희 집안은 누명을 벗었고 조정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죄인의 피는 죄인의 피다. 내 아비가 역적이었으니 넌 역적의 딸이지.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고 윤대감 댁에는 중요한 손님이 찾아올 예정이었어요. 바로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 영의정 대감이 방문하기로 한 거죠. 박씨 부인은 이날만큼은 집안 채통을 세워야 한다며 온 집안을 긴장시켰습니다. 설아야, 오늘 손님 접대에 실수 하나라도 하면 당장 쫓아낼 줄 알아라. 설아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음식을 정성껏 장만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죠. 손님 맞이 준비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드디어 영의정 대감이 도착했어요. 박씨 부인은 비단옷을 차려입고 거들먹거리며 손님을 맞았죠. 어서 오십시오. 영의정 대감마님. 연회가 시작되고 설아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영의정 대감은 음식을 맛보고는 감탄했어요. 이 음식 솜씨가 가히 궁중수라상에 버금가는구려. 누가 만들었소? 박씨 부인이 재빨리 대답했죠.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오호, 부인의 솜씨가 이토록 뛰어나시다니. 그 순간 설아가 차를 올리러 들어왔고 영의정 대감은 설아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누구신가? 안동 김씨 대제학 어르신의 손녀가 아니신가? 영의정 대감은 설아의 증조부와 깊은 인연이 있었던 터라 설아를 알아본 거예요. 아니, 설아 아가씨가 이 집 며느리였단 말이오? 박씨 부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힌 며느리가 영의정 대감이 존경하는 대제학의 후손이었던 거죠. 설아 아가씨,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소. 대개 증조부님께서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셨소. 제가 과거 급제할 때 추천서를 써주신 은인이시지요. 영의정 대감의 말에 주위 사람들은 모두 설아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박씨 부인은 자신이 천한 출신인 것이 들통날까 전전긍긍했죠. 영의정 대감님,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이 집안의 며느리일 뿐입니다. 설아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영의정 대감이 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 부인, 이 음식을 정말 부인께서 만드신 게 맞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탕국의 비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겠소? 궁에도 진상하고 싶을 정도로 맛이 기가 막히구려. 박씨 부인은 당황했어요. 자신은 음식을 만들 줄 몰랐으니까요. 그것이 비법이라. 설아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바쁘시니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탕국은 사고를 이틀 동안 푹 고운 뒤 한약재를 적절히 배합한 것입니다. 오호, 역시 명문가의 음식 솜씨로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자신의 거짓말을 덮어준 것을 알았지만 고마워하기는커녕 더욱 모욕감을 느꼈어요. 연회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박씨 부인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영의정 대감이 설아를 칭찬하는 모습, 대감마님과 윤도령이 설아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참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전연을 완전히 쫓아내야 해. 박씨 부인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박씨 부인은 아들 윤도령을 불렀어요. 도령아, 내 며느리가 밤마다 사랑채로 남자를 불러들인다는 소문이 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설아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눈이 멀어 못 보는 게다. 내가 직접 목격했다. 박씨 부인은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대감마님께도 찾아가 같은 거짓말을 했죠. 대감마님, 며느리가 집안에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집안이 몰락할 것입니다. 대감마님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씨 부인이 계속해서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내고 급기야 매수한 하인까지 동원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란 말이오? 대감마님, 제가 이 집안을 위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당장 내쫓아야 합니다. 박씨 부인의 집요한 설득에 대감마님도 결국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윤도령은 끝까지 아내를 믿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압박에 어쩔 수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설아는 대청마루로 불려갔어요. 대감마님과 박씨 부인, 윤도령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설아,
내가 집안에 부정을 저질렀다는데 사실이냐? 대감마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 내가 직접 봤다. 박씨 부인이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매수한 하인을 불러들였죠. 이놈아, 내가 본 것을 말해라. 예. 저는 새댁마님이 밤에 사내와 만나는 것을 봤습니다. 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 증언을 했어요. 박씨 부인이 협박과 회유로 강요한 거였죠. 이게 무슨... 설아는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변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너무나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대감마님, 저는 정말... 됐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대감마님의 판결이 떨어졌어요. 윤도령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설아는 결백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내가 그년에게 홀린 것이다. 물러가라. 결국 설아는 짐도 제대로 싸지 못한 채 그 추운 밤에 쫓겨났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선 설아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억울함과 분노, 슬픔이 복받쳐 올랐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죠.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말겠어. 설아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김씨 할멈은 설아가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할멈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죠. 박씨 부인이 어떻게 음모를 꾸몄는지, 하인들을 어떻게 협박했는지. 이대로는 안 돼. 내가 진실을 밝혀야 해. 김씨 할멈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의 눈을 피할 방법이 필요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김씨 할멈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평소에도 몸이 좋지 않았는데 설아가 쫓겨난 충격에 병이 도진 거예요. 할멈은 죽음을 직감했죠. 도련님, 대감마님, 제발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김씨 할멈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 윤도령과 대감마님을 불러 모았어요. 할멈, 무슨 일이요? 제가 죽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댁마님은 결백하십니다. 할멈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씨 부인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고발했어요. 거짓 편지를 보낸 것, 음식에 독초를 넣은 것, 하인들을 매수해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것까지. 무엇이라고? 대감마님과 윤도령은 경악했습니다. 정말입니까, 할멈? 예. 이 늙은이가 죽어가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새댁마님은 정말 착하고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제발 찾아주십시오. 할멈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어요. 대감마님은 즉시 박씨 부인을 불러 추궁했습니다. 부인, 이게 사실이요? 아닙니다. 그 늙은이가 헛소리를. 하지만 대감마님이 하인들을 하나씩 신문하자 결국 진실이 드러났어요. 하인들은 박씨 부인의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증언을 했다고 실토했죠. 이 악독한 여편네. 대감마님은 분노했습니다. 윤도령은 당장 설아를 찾아 나섰어요. 설아. 하지만 설아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무렵 설아는 한양 북촌의 큰 포목점에 있었어요. 그곳은 아버지의 친구이자 은인인 정진사댁이 운영하는 포목점이었죠. 설아가 쫓겨난 날 밤 그녀는 아버지가 언젠가 말씀하셨던 정진사댁을 떠올렸어요. 만약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한양의 정진사를 찾아가거라. 정진사는 설아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설아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설아는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정진사는 분노하며 말했죠. 그 악독한 여편네. 걱정 마십시오. 여기서 지내십시오. 설아는 정진사 댁에서 지내며
포목점 일을 거들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지혜와 재능은 곧 빛을 발했죠. 설아는 어려서부터 배운 자수 실력이 뛰어났는데 그 솜씨로 비단에 아름다운 그림을 수놓았어요. 또한 장사에도 재능을 보였죠.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공손하면서도 당당했고 물건을 파는 요령도 뛰어났습니다. 이 자수를 보세요. 산과 구름, 학과 소나무가 살아 움직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설아의 자수 작품은 양반댁 부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어요. 주문이 쇄도했고 포목점의 매출은 급증했죠. 정진사는 설아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설아 아가씨, 당신은 정말 대단하시오. 이런 재능을 가진 분을 우리 집 며느리로 삼고 싶소. 정진사에게는 장성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가씨, 우리 아들과 혼인하여 이 집안을 일으켜 주시겠소? 설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진사 댁의 제안도 좋았지만 여전히 윤도령을 사랑했거든요. 하지만 돌아간다면 다시 박씨 부인의 학대를 받을 것이 뻔했죠. 어떻게 해야 하지? 바로 그때 윤도령이 나타났어요. 설아. 윤도령은 한양 곳곳을 뒤지며 설아를 찾아다녔고 마침내 정진사 댁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설아, 미안하오. 나를 용서해 주시오. 모든 진실을 알았소. 김씨 할멈께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밝혀주셨소. 도련님, 아버님께서도 깊이 뉘우치고 계시오. 제발 돌아가 주시오. 설아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정진사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결정은 아가씨가 하셔야 합니다. 여기 남으셔도 좋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련님, 제가 돌아간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집안의 곳간 열쇠를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집안 살림을 완전히 맡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집안 살림은 제가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안채에서 조용히 지내라고 하십시오. 윤도령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지요. 내 아버님께 이런 충분히 고하여 그렇게 하리이다. 고맙소. 그리고 정말 미안하오. 내불찰이 크오. 윤도령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설아는 마음이 울컥하였죠. 그래, 이 남자는 착하구나. 모든 것이 감춰져서 이 남자는 알 수가 없었겠지.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윤도령이 마음만은 착하다고 생각한 설아는 다시 시댁으로 들어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윤도령은 설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설아를 보고는 기절초풍했어요. 이게 무슨... 아직도 박씨 부인은 자기의 잘못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눈을 크게 뜨고 이를 악물고 있었지요. 아니, 집 나간 년이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도 모를 년을 어떻게 다시 들인단 말이오. 저 년은 원래부터 환향기가 있어서 조용히 살 여자가 아닌데. 도령아, 너는 어찌 저런 년을 다시 찾아서 데리고 왔단 말이냐. 그때였습니다. 윤대감이 설아가 왔다는 말을 듣고 들어서는데 박씨 부인의 호통 소리를 들었습니다. 윤대감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의 악행은 모두 드러났소. 이제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넘기시오.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거부하면 당신을 내쫓겠소. 부인이야말로 이 집에서 나가야 될 사람이요. 대감님, 그러나 곳간 열쇠만은 제가 맡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박씨 부인은 특유한 눈웃음을 치며 대감의 소매자락을 잡고 능청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요. 이제 부인도 나이도 있고 저 며느리가 총명한 것도 부인도 알고 있지 않소? 넘기시오. 대감마님의 단호한 말에 박씨 부인은 무너졌어요.
결국 떨리는 손으로 곳간 열쇠를 설아에게 건넸죠. 여기 있다. 박씨 부인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곳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건네준 척 하다가 땅에 던져주면서 말했습니다. 너 2년 앞으로 곳간 열쇠 함부로 다루다가 곡식 한 톨이라도 내 친정집에 빼돌리다가 내 눈이 보는 날에는 그 열쇠는 다시 내가 관리한다. 설아는 땅에 떨어진 열쇠를 주워들며 조용히 말했어요. 네, 어머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곳간의 곡식이 한 톨이라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알았다. 내 입으로 대감님과 아들 앞에서 분명히 내가 이야기했다. 대감 들으셨죠? 박씨 부인의 음흉한 얼굴이 설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횡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박씨 부인이 얼굴에 옅은 미소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무슨 숨은 계략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지독한 시어머니를 설아는 또 어떻게 위기를 넘기고 곳간 열쇠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설아야, 곳간 좀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얼마나 곳간을 잘 지키는지 한번 보고 싶구나. 박씨 부인이 부드러운 말투로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하시지요. 구경은 얼마든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틀 전만 해도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던 곳간 한 구석이 횡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그곳엔 서리태 콩서말과 겨울 양식으로 둔 고구마 한 가마가 없어진 거였죠. 아니, 여기에 있었던 서리태 콩이며 고구마가 어디에 갔느냐? 아니에요. 분명히 이틀 전에도 이곳에 있었는데요. 아니, 그럼 도둑이라고 들었단 말이야? 박씨 부인은 조금 전 인상과는 전혀 다른 말투로 설아를 쏘아붙였습니다. 곳간 열쇠는 내년이 갖고 있지 않았더냐. 네, 그럴 줄 알았다. 순순히 들어와서 좋게 지낼 내년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박씨 부인은 치맛자락 휙 감더니 곧장 대감방으로 향했습니다. 대감, 글쎄 전현이 곳간 열쇠를 주었더니 서리태콩 한 가마니 고구마 한 가마니를 빼돌렸어요. 내가 지금 확인하고 오는 길입니다. 박씨 부인은 씩씩대며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면서 대감에게 고자질을 하였습니다. 글쎄, 며느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부인이 잘못 본 것 아니겠소? 그러나 박씨 부인의 며느리에 대한 험담의 대감도 듣고만 있었지 다른 말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대감도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던 것이었죠. 이튿날 대감이 동네 최진사댁 잔치에 초대되어 동네 장터를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장터에 나와 이것저것 부모님과 함께 다닌던 일이 생각나 잠깐 저작거리를 돌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눈에 띄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심신의 대장간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심부름으로 많이 들렀던 곳 아직도 그곳엔 그 대장장이 심씨가 쇠망치로 호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쭈글쭈글한 얼굴이지만 옛날 그 모습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심씨 아니요? 아니 대감이 가게에 어쩐 일이요? 심씨도 대감을 금방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대장간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나아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심씨, 먹고 살만은 하오? 대감이 물었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은 하고 살지. 야, 그러시면 다행이네요. 그때 심씨가 무엇인가 말을 하려다 망설였습니다. 아니, 왜 할 말이 있는 게요? 그게 아니라 엊그제 대감 부인이 와서 열쇠를 주고 똑같이 해달라고 해서 내가 맞추어 주었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박씨가 빼앗긴 곳간 열쇠를 한 개 더 미리 대장장이에게 맞추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박씨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고가 열쇠를 달라고 할 것을 미리 알고 계략을 짠 것이었죠. 대감은 이제 모든 것이 박씨 부인이 꾸민 계략임을 알았습니다. 대감은 박씨 부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며칠을 고민을 하였습니다. 양반이 부인을 쫓아낸다는 것도 채통이 안 서고 그렇다고 매번 이런 꼴을 지켜볼 수도 없고 어찌된 일일까요? 박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도둑으로 몰아 고가 열쇠를 되돌려 받을지 알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돌아가고 말이 어눌해졌죠. 풍이 온 것입니다. 거동도 잘 못했습니다. 박 씨의 급한 성격과 못된 성격이 그녀에게 중풍이라는 병이 찾아온 것이었죠. 입과 발을 묶어놓으니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곳간의 열쇠를 대장장이에게 맞춰서 그것을 하인에게 시켜서 서리태콩과 고구마를 빼돌린 사실은 설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김씨 아들이 머슴으로 있어서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설아는 시아버지에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혼자만 이 사실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그 어떤 말도 박씨 부인의 성화도 어찌된 일인지 그날 이후부터는 오히려 잠잠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설아는 집안 살림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곳간을 정리하고 낭비를 줄이고 하인들을 공정하게 대했어요.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박씨 부인은 설아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자신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얘를 갖춰 대하는 모습에 점점 마음이 흔들렸어요. 오랜 스트레스와 성격으로 망가진 박씨 부인이 병을 얻은 것이었죠. 설아는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쓰고 몸을 닦아주었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입이 돌아왔고 말문이 트였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돌봐주는가? 박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님도 상처가 있으셨고 그 상처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세요. 박씨 부인은 설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그날 이후 박씨 부인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설아를 진정한 딸처럼 대하기 시작했죠. 한편 설아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자신이 정진사댁에서 배운 포목점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기로 한 거죠. 대감마님, 제가 포목점을 차려 집안 재산을 늘리고 싶습니다. 포목점을? 양반과 며느리가? 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반이라도 장사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대감마님은 설아의 지혜를 믿고 허락했어요. 설아는 작은 포목점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설아의 경영 능력과 자수 실력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어요. 특히 설아는 가난한 여인들을 고용하여 자수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자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설아는 여인들에게 자수뿐만 아니라 글도 가르쳤어요. 여성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설아의 꿈이었죠. 포목점은 크게 번창했고 윤대감 댁의 재산은 배로 늘어났어요. 설아의 명성은 한양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설아가 일으키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내가 왜 저 며느리를 괴롭혔는지 정말 어리석었구나. 어느 날 저녁 박씨 부인과 설아는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아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외롭고 모진 사람으로 살다 갔을 거야. 고맙다. 어머님, 저야말로 어머님께 배운 게 많아요.
강인함과 생존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호호 그래. 우리 이제 서로에게 배우며 살자꾸나. 달빛 아래 두 여인의 그림자가 포개졌어요. 세월이 흘러 설아는 아들을 낳았고 박씨 부인은 자상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박씨 부인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옛날에 할머니가 정말 무서웠어요? 그럼 무시무시한 호랑이였지. 그런데 너희 어미가 지혜로운 선녀여서 호랑이를 길들였단다. 우와, 어머니 대단하다. 설아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한양 삼청동, 기와가 겹겹이 얹힌 윤대감댁에는 이제 더 이상 눈물과 한숨이 아닌 웃음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설아가 운영하는 포목점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되었고 그곳에서 배운 여인들은 각자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갔어요. 설아는 여성 교육의 선구자가 되었죠. 어느 날 영의정 대감이 다시 윤대감 댁을 방문했어요. 설아 아가씨, 그동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구려. 임금님께서도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대감마님. 임금님께서 궁중에 포목을 납품하라 하시니 준비하시겠소? 감사합니다. 이제 설아의 포목점은 궁중 납품까지 하게 되었어요. 윤대감 댁은 한양에서 가장 부유하고 명망 있는 집안이 되었죠.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이루는 성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기에 이런 며느리를 얻었는지 모르겠구나. 대감마님도 만족했습니다. 이제야 이 집이 진정한 가정이 되었구려. 설아 며느리 덕분이요. 윤도령은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부부의 금슬은 날로 좋아졌어요. 설아의 포목점에서는 매일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설아는 여인들에게 자수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룰 힘이 있어요. 설아의 가르침은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었죠. 계절이 바뀌어 다시 가을이 왔어요. 윤대감 댁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박씨 부인과 설아는 진정한 모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어요. 설아야,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이렇게 써다오. 어리석었으나 깨달았고 독했으나 사랑을 배운 여인이라고.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나는 행복하다.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 내 인생의 후반부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 박씨 부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세월이 흘러 박씨 부인이 편안히 눈을 감았을 때 설아는 시어머니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박 부인이 말년에 복을 받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세월이 또 흘러 설아 자신도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녀는 며느리를 사랑과 이해로 대했습니다. 며느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가족이란다. 함께 이 집안을 가꾸어 나가는 동반자지. 설아의 지혜는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갔고 윤씨 가문은 대대로 화목한 집안으로 이름이 높았어요. 한양 삼청동,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기와집. 그곳에서는 오늘도 배틀 소리가 들려옵니다. 달그락달그락, 달그락달그락. 그것은 미움이 사랑으로, 갈등이 화해로 변한 아름다운 이야기의 메아리예요. 세상의 모든 고부간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갈등도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의 집에도 따뜻한 화해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조선의 달그림자 채널이었습니다.